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가끔 은퇴하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나중에 돈 모아두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요즘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라 은퇴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굴려야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도 다 하고 있겠지 하면서 흘려보내기엔 점점 상황이 녹록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생각해 보자. 중산층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는 큰 걱정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층 정도로 여겨지지만 이걸 수치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산층 기준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월 300만 원이면 넉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역부족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보통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이라고 하면 월세나 전세 부담이 없고 집이 있는 상황이거나 그에 준하는 안정적 거주 환경, 매달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과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이 조금은 있다. 이 정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월 몇백만 원 정도는 손에 쥐어야 하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2. 은퇴 자산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 평균적인 월 생활비 추정. 보통 60세 전후로 은퇴를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퇴 후 소비 생활은 직장 다닐 때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 유지하고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때때로 여행도 가고 한 달 생활비를 25만 300만 원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정도면 일반적인 중산층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 취향이나 지역, 집 소유 여부 등 변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비정기적인 지출 경조사나 갑작스러운 수리비 등과 여가취미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 월 35만 400만 원 정도 있어야 정말 꽤 편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퇴직연금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은퇴 후에는 당장 급여가 없으니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연금이 큰 역할을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잘 조합하면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을 각자 100만 원, 70만 원씩 받는다면 최소 170만 원이 매달 들어오겠죠. 여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조금씩 더하면 20만 250만 원 정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챙길 수 있을 수 있어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투자 자산. 그래도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쓰려면 최소 5만 150만 원 정도는 또 다른 자산에서 끌어와야겠죠. 이를 위해선 일정 규모의 목돈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자산으로 넉넉하게 5억 원 이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집값은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 자산만 최소 3억 원 이상은 있어요. 중산층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흔히 나오기도 하죠. 3. 은퇴 준비 사례 3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왔는지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은 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사례 A. 비교적 일찍 준비를 시작한 40대 후반 김씨. 김씨는 40대 초반부터 언젠가는 은퇴할 거니 종잣돈이라도 모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개인연금과 적금을 병행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절반가량은 적금이나 펀드에 투자했고 매년 조금씩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바꿔가며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했죠. 또 주택대출을 가급적 빨리 청산해서 50대 중반에는 완전히 빚 없는 집을 갖게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50대 중반에 은퇴를 앞두고 집은 이미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적금 펀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합쳐서 현금성 자산이 약 4억 5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까지 시작하면
부부 기준으로 월 20만 23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확보 가능하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모은 금융자산에서 조금씩 꺼내 쓰면서 지낼 계획이라고 해요. 김 씨처럼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나름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례 비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50대 중반 박 씨. 박 씨는 50대 중반이 되도록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아이 학비나 결혼 비용 등에 치우쳐 본인 노후 대비가 거의 없었죠. 에이, 아직 시간이 좀 있겠지라고 미루다 보니 벌써 퇴직 시점이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뒤늦게 퇴직연금,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따져보니 두 부부가 합쳐도 월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박 씨는 5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을 모아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소규모 카페를 시작해 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잘하면 매달 10만 15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죠. 사실 요즘 경제가 쉽진 않지만 은퇴 후에라도 부업 혹은 작은 사업을 통해서 생활비를 보충해 보려는 노력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다만 늦게 시작한 만큼 투자 리스크와 사업 리스크를 잘 따져보고 조금씩 준비해야겠죠. 사례 씨 60대 초반에 창업으로 새 길을 찾은 이 씨. 이 씨는 원래 50대 후반에 퇴직하고 은퇴 생활을 조금만 하다가 금방 이대로 놀기만 하는 건 못 견디겠다며 무언가 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금융 자산은 크지 않았죠.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부인 연금까지 합쳐도 두 사람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는 중산층 수준이라고 하기엔 살짝 빠듯했어요. 그래서 이 씨는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살려 컨설팅 비슷한 일을 시작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고 주로 자기 인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식이라 부담도 적었습니다. 이 씨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매달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니 부부가 합쳐 월 2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심심하지 않고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니 훨씬 안정감이 든다라며 은퇴 후 삶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4.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은퇴 자산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아래 같은 요소를 잘 챙겨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 확인. 내 연금 수령액이 언제부터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두면 목표 설정에 도움이 돼요. 개인연금이나 적립식 투자 활용.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적립해서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리고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주택 관련 비용 관리. 집이 있는 경우라도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은퇴 전까지 어느 정도 상환 계획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면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부업 창업 등 추가 소득원 마련. 60세 이상이라도 작게나마 일을 하면 생활비 보충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라면 평생 현역의 마인드로 도전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건강관리. 의료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크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건강검진을 잘 챙기고 의료비를 감당할 만한 보험이나 예비비를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5.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은 돈만 충분하면 다 해결된다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일정 수준의 자산이나 연금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생활 패턴을 원하는가, 어떻게 수입원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갈 것인가 같은 측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사회활동도 적절히 참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 또한 은퇴 생활의 핵심 요소일 거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곤란한 존재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3040대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서 5060대가 되어 덜 불안하고 좀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이든 연금이든 뭐든 간에 매달 들어오는 든든한 생활비가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지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주도하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있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발걸음을 떼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 좀 더 편안하고 중산층 수준 생활을 넘어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은퇴 후의 생활비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한 번에 덜어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배당금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배당금으로 월급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세요. 잠자는 동안 통장에 돈 쌓인다. 배당금으로 은퇴 준비 끝?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둔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묻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쌓이다 보면 은퇴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배당금의 가능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은 배당금이 왜 은퇴 후 생존 전략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배당금을 활용한 성공적인 은퇴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배당금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하면 배당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배당금을 받는다는 건 당신이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꾸준히 이익을 나눠 갖는다는 뜻이에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달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사례 1. 55세 퇴직자 김씨의 배당금 플랜. 김씨는 55세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당시 그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고민하며 주식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고수익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는 기업에만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은퇴 후에도 월 2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배당 수익률 4%의 주식을 6억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초기에는 불안했지만 매달 200만 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을 확인하며 큰 안정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2. 60대 부부의 은퇴 후 소소한 행복. 60대 초반에 은퇴한 박 씨 부부는 평소 절약 생활을 실천하며 4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 ETF와 안정적인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약 6%의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월별로 나누어 약 200만 원씩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배당금으로만 생활하고 원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덕분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은퇴 생활이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사례 3. 대기업 임원의 배당금 제도약.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최 씨는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지만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족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 배당금 투자를 알게 됐습니다. 최 씨는 국내 고배당주뿐 아니라 해외 배당주에도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500만 원 이상 배당금이 들어오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후회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당금 투자를 추천하고 싶어요. 배당금으로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할까? 배당금을 활용한 은퇴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기업 선택. 고수익을 자랑하는 위험한 주식 대신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온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세요.
이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분산 투자. 한 기업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기업과 배당 ETF의 분산 투자에 위험을 줄이세요. 현금 흐름 확인. 투자 전 배당금이 얼마나 꾸준히 지급되는지, 그리고 세금 등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을 꼼꼼히 계산하세요. 왜 배당금이 은퇴 전략의 핵심인가? 배당금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면서도 원금을 건드리지 않으니 은퇴 후에도 자산이 고갈되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배당금을 활용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배당금으로 통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배당금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배당금은 은퇴 후의 불안감을 덜어줄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결정이 평생의 안정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쌓이는 그 기쁨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잠자는 동안 통장에 돈이 쌓인다. 마이너스 배당금으로 여유로운 은퇴를 준비하는 법. 배당금? 그게 정말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배당금 투자를 처음 들었을 때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없이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처럼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배당금 투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배당금으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배당금인가? 배당금은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릅니다. 고배당주를 보유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혹은 매년 꾸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죠. 중요한 점은 배당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배당금 투자, 이렇게 시작하세요. 1. 고배당 기업 선택의 중요성.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배당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에너지, 필수 소비재와 같이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60대 퇴직자인 이 씨는 국내의 대표적인 배당주 기업인 어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왔고 경기 변동에도 강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 씨는 매달 150만 원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금을 늘려주는 회사를 선택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 씨의 경험담입니다. 2.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 배당 투자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업의 실적 악화나 경기 침체로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 배당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배당주도 고려하면 더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해외 배당주 ETF에도 투자했습니다. 주식 하나에 집중하는 대신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된 ETF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였죠. 박 씨는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의 ETF는 안정성이 높고 매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좋아요. 해외 배당주는 국내 배당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도 많아 효율적입니다. 3. 배당 수익률과 세금 고려하기. 배당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배당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와 해외 배당에는 세금이 붙으니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 대기업 임원 출신의 최 씨는 초기 투자 시 세금을 간과해 예상보다 적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국내 고배당 펀드와 절세 상품을 활용하며 다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죠.
배당금을 잘 설계하려면 세금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에요. 최 씨의 조언입니다. 배당금 투자 시 피해야 할 함정. 1. 너무 높은 배당 수익률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주식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빚을 내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모든 돈을 배당주에 몰지 마세요. 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이나 기업의 배당금 감소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만 배당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부동산, 다른 금융 상품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3.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배당금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배당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으로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배당금 투자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은퇴 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준비하면 60대, 70대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시간을 들여 투자 원칙을 배우고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통장에 잠자는 동안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 시점입니다. 작은 준비가 당신의 은퇴를 큰 안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 은퇴 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은퇴가 훌쩍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그날 숨 돌리기 바쁘다가 어느 순간 정년 혹은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해오던 공무원 부부라면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서 통장 잔고를 봤더니 8천만 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충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 부부라면 대부분 연금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단지 연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계획해야 하고 부모님 부양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요. 혹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사고나 지출 등등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보다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연금이 있어도 예적금, 투자 수익금 혹은 어느 정도 목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공무원이라 괜찮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퇴직 후 은행 잔고 확인하면 이게 정말 다인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혹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공무원 퇴직 부부가 8천만 원을 갖고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그 충격과 더불어 대처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내 이웃이나 선후배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1. 연금이 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네? 첫 번째 사례는 30년 가까이 시청에서 근무한 김 과장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 다 공무원이라서 큰 걱정 없이 지내다가 막상 김 과장이 60세 넘어서 퇴직할 시기가 오니까 슬슬 긴장되기 시작했대요. 김 과장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 액수가 매달 넉넉하다고 하긴 좀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부부 모두 일단 퇴직하면 지출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대요.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할 필요도 없고 매달 자동차 유류비가 크게 들지도 않을 것 같고 회식이나 경조사비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기존에 직장 다닐 때는 회사 단체 보험이 적용돼서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이제 둘 다 개인 의료보험으로 전환해야 해서 보험료가 확 올라감.
친구나 동료 모임이 해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 많으시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죠? 라는 식으로 오히려 외식비가 늘어남. 평생 못 해본 취미생활 하나쯤 하고 싶어서 학원이나 취미 모임에 등록했더니 월 회비가 생각보다 꽤 든. 아이가 아직 결혼을 준비 중이라 혼수나 예단 등 대량의 목돈이 언제든 나갈 상황. 여기에다가 부부가 퇴직 직전에 은행 대출로 사둔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은퇴 후에는 추가 소득이 없으니 대출 원리금 상황도 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여러 지출을 합쳐보니 매달 연금 소소한 기타 수입 퇴직 후 알바 등을 합쳐도 턱없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김 과장 부부가 확보한 순수 현금 자산은 8천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큰돈 필요할 때를 대비해 최대한 쓰지 않겠다 하고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월말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뭔가 모자라서 결국 조금씩 이 목돈에 손을 대게 된답니다. 부부가 이 돈을 10년, 20년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자꾸 쪼개 쓰면 금방 사라지겠네 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 과장 부부가 깨달은 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내 생활비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결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연금이든 은퇴 후 소득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내가 무슨 비용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 부양과 건강 문제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어요.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던 박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래도록 학교 업무를 담당했고 아내분도 같은 시기에 퇴직하셨어요. 둘 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 우리 부부 노후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은퇴 직후 생각지 못했던 큰일이 벌어집니다. 박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 거죠. 요양병원비가 환자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의외로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쉽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한 달 25만 300만 원까지도 들 수 있고요. 본인 연금을 어머님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려야 할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다 아내분도 이제 좀 여유 생겼으니 몸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큰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비와 회복기간, 병원비 등등 또 목돈이 나가게 됐죠. 보험은 일부만 보장돼서 그 차액이 만만치 않았고요. 원래 은퇴 후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취미생활할 생각이었는데 지출에 파묻히다 보니 노후가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박 씨 부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 노후만큼은 제대로 즐기고 싶었는데 막상 닥쳐보니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 토로합니다. 게다가 8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물론 적진 않죠. 하지만 요양병원비나 큰 수술 혹은 자녀 문제까지 겹쳐버리면 이 돈도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규모거든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박 씨 부부의 결론은 내 몸 상태나 가족의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 등은 언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은퇴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였어요. 저축이나 보험, 그리고 제2의 소득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죠. 3. 자산 관리를 놓쳤더니 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네요. 세 번째 사례는 구청에서 근무했던 이 팀장 부부입니다. 이 팀장은 은퇴하자마자 편하게 농가주택을 얻어 귀촌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대요. 아내분도 시골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한적하게 살면 좋겠다고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부부가 큰맘 먹고 지방에 시골집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퇴직금과 함께 모아둔 돈 대부분을 집 매입과 리모델링에 쏟아부었습니다. 시골이라 땅값이 싸다곤 하지만 막상 집을 손보려니 예상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니 현금으로 남은 돈이 고작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엔 우린 어차피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살 거니까 돈이 별로 안 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집 유지 관리비나 보일러, 수도, 시설 고장, 혹은 농기구 마련 비용 등이 늘 예정에 없던 지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는 몰랐는데 막상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니
마땅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60 전후 되면 몸 쓰는 일은 무리하기 어렵잖아요. 가벼운 알바 정도로는 수입이 변변찮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마음만 바쁠 뿐이라는 거죠. 시골 생활이 로망이었던 건 분명 맞지만 실제로 부부가 살다 보니 목돈은 점점 깎여 나가고 새로운 소득원은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로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남은 8천만 원은 어떻게든 불려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농사라도 제대로 지어볼까? 하고 작물을 심어봤는데 날씨나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이 팀장 부부는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도시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산을 좀 더 불려놓았어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퇴 직후에 꿈을 좇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안정 자산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루트를 준비했어야 한다는 거죠.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위 세 가지 사례는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과 장애물이 은퇴 후에 생각보다 빨리 크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으니 그래도 남들보단 좀 여유롭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퇴직 후 통장 잔액과 월 지출, 그리고 주변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지출 구조를 미리 파악하기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확실하게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 후 내가 예상하는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막연히 생활비가 아니라 항목별로 보험료, 식비, 교통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 등 나눠서 월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자산 분산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다고 해도 한두 번의 큰 지출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예적금, 보험, 투자 상품 등 여러 형태로 분산해두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둬야 해요.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 고민 퇴직하자마자 집에서 쉬거나 여행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취업, 자영업, 파트타임 알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해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좁아지므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부터 미리 실행해보는 게 좋아요. 건강관리, 가족 돌봄 문제 대비 내가 건강해야 일을 더 하든 여행을 하든 할 수 있어요. 미리 건강검진 받아보고 자녀나 부모님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할 방법을 고민해둬야 하죠. 요양병원비, 간병비, 수술비 등은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은 이루되 시기를 분산 귀촌생활 해외 한 달 살기 같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한 번에 퇴직금 자산을 몰아쓰지 않고 일부 시기를 남겨두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퇴직 직후가 아니라 12년 정도 더 일을 한 뒤에 가도 늦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재무 설계예요. 특히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래도 난 연금이 나오니까라는 안도감이 은근히 커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녀 결혼 연령과 방식도 예전과 달라졌죠. 저축해놓은 금액과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의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주변에 조금만 물어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니까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퇴 후 2030년을 살아가야 하는 긴 시간 동안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죠. 결국 재취업이든 소규모 투자든 지출 항목 다이어트든 뭔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은퇴하고 긴 노후를 맞게 되잖아요. 지금 내 준비가 과연 현실적인가? 라고 자문해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남 걱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곧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쯤 가족들이랑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셨으면 해요. 월별 생활비 체크부터
향후 10년 내 예상되는 지출, 그리고 내가 퇴직 후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면 한결 머릿속이 정리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안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오늘 사례들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왕이면 8천만 원을 불안한 마지막 동아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시드머니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모두 본인 상황을 잘 점검하시고 은퇴 후를 대비해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다니면 노후는 안정적이겠지. 월급 따박따박 연금도 나오니까 걱정 없을 거야.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막상 55세가 돼서 은퇴를 해야 할 상황이 되니까 머릿속에선 온갖 불안과 고민이 물밀듯이 몰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밖의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직에서 정해준 일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모임들이 전부였어요. 이 삶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다른 인생은 잘 보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정년퇴직한 뒤 나는 뭘 하고 살지? 고민해보니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함정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와 함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안주했던 내가 만난 첫 번째 함정.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홍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30년 넘게 시청에서 근무하셨고 나이도 딱 55세였어요. 딱 저와 비슷하죠. 근무 환경과 안정적인 월급, 그리고 그 유명한 공무원 연금까지 모든 게 완벽한 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딱 1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시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담당 부서가 폐지되고 그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필요해졌어요. 결국 정년 전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닥친 거죠. 처음엔 물론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축적된 경력과 인맥이 있으니 금방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쉰 다음에 인생 2막을 시작해 보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어요. 은근히 취업문이 좁은 데다 공무원 경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곳도 생각처럼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무리 연금이 있다 해도 나가는 돈은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니 삶이 불규칙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졌어요. 홍 팀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커리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더라. 일찍이 외부 네트워크나 역량 강화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나 봐.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이에요. 이 직장만 하면 난 안정적이다. 여기서 못 벗어날 이유도 없다라는 안일함. 그리고 어차피 난 공무원이니까 은퇴 후에도 뭔가가 잘 풀리겠지라는 믿음이었죠. 사실 한 조직에서만 오래 일하다 보면 그 조직 특유의 문화나 방식에 지나치게 익숙해져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두 번째 함정.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자주 가던 동네 커피숍 사장님 이야기예요. 이분도 50대 중반 구청에서 근무하시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인생 2막으로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결심하셨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보이는 게 카페 창업이잖아요. 자영업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고 뭔가 자유로우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를 차리는 건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운영은 또 별개의 문제였던 거 아시죠? 몇 달 정도는 처음이라 재미도 있고 정부 지원금이나 퇴직금 중 일부를 가지고 운영하니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안정되지 않고 임대료며 재료비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계속 생긴다는 점이었죠. 거기에 공무원 조직 생활에 익숙했던 분이 갑자기 자영업자가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챙겨야 하고 예산이나 세무, 마케팅 같은 것들도 전부 직접 알아서 해야 했어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상당한 손실을 보셨어요. 사장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사장님이라는 타이틀 하나가 주는 멋스러움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뛰어드니 나는 이 일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할 때랑 달리 내가 실패했을 때 책임져줄 조직이 없는 게 큰 충격이었어.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 아무 일이나 잘해낼 수 있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물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들도 있어요. 꼼꼼하게 서류를 처리한다거나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거나 하는 등. 하지만 창업이나 민간 기업 생활은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특히 자기 돈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3. 남은 삶을 가볍게 보낸다는 오해가 부른 세 번째 함정. 세 번째 사례는 제 선배 공무원분인데 일찌감치 정년 후에는 그냥 농촌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마음먹으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55세 전후로 은퇴하셨는데 당장 어디에 귀농할 땅이 있거나 농사 기술을 익힌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에서 살면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지라는 낭만적 꿈이 있었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소소하게 지내면서 즐거워 보였어요. 문제는 이분이 농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원래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문화 차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농사 장비도 사야 하고 정부 보조금 신청부터 마을 행사까지 뭔가 해야 할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결국 처음 생각했던 조용히 힐링하며 살겠다는 환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게다가 이분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공무원 조직에서만 살다 보니 지역사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 더구나 농촌 생활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또 농작물 판매나 유통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싶어. 결국 1년 반 가까이 고생만 하다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 그리고 새로운 터전에서 맺으려던 인간관계가 다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함정이에요. 퇴직하면 남은 삶은 느긋하게 보내면 되지라는 막연한 낙관. 물론 우리에게는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철저한 준비와 현실 검토가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 그럼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에서 배울 점을 정리해 보자면 한 우물만 판 경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공무원으로서 혹은 어떤 직종에서든 오래 근무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경력이 자동으로 민간이나 다른 분야에서 환영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리 외부 네트워크도 만들고 전문 자격증이나 어학 능력, IT 스킬 같은 것들을 준비해두는 편이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확히 어떤 시장, 어떤 기업, 어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훈련도 필요해요. 현실적인 사업 구상과 재무 설계.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상당한 공부와 준비가 필수적이에요. 시장 조사부터 경쟁업체 분석, 그리고 홍보 전략까지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나만의 카페 혹은 나만의 사업을 꿈꾸다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은퇴 후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적어도 12년은 공부해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키우는 걸 권장해요. 연금과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한 정확한 계산.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은퇴 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동안 월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취미허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내가 매달 얼마를 써야 하는지, 연금과 다른 수입원을 합쳤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숫자로 파악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마음의 준비와 정체성 회복. 은퇴 후에 찾아오는 심리적 공허감이나 외로움은 예상보다 큽니다. 한 조직에서 매일매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체계가 없어지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해요. 은퇴 전에 이미 본인의 취미나 사회적 활동 혹은 봉사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미리 시작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별개로 나만의 정체성을 찾기가 쉬워지거든요. 인맥과 인간관계의 확장.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쉽게 형성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어색해지기도 해요. 퇴직 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동호회나 스터디, 지역 커뮤니티 모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보는 걸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공무원 55세, 안정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함정이라는 제목처럼 사실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과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죠. 중요한 건 준비와 현실 인식입니다. 한 조직이나 직장에서 성실히 일한 경력 자체는 분명 큰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재해석해서 사회에 연결하느냐가 관건이 되죠. 막연한 낙관은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다고 지나친 비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나 네트워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고 준비했을 때만 현실이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관련 지식도 쌓고 재무 설계도 점검해 보세요. 주변 지인들이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구체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지나고 보면 이 시기가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찾고 또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됐던 귀중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제 경험과 사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은 결코 끝이 아니며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